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에 대통령실 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의 여성이 동행하며 일정을 수행한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가 기강의 문제라며 국회에서 따져보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민간인도 동행할 수 있다며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손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 신모 씨가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간인 신분의 신 씨가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해 동행한 것이 적절한지 논란이 일었고 현지에서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기타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해 일정 기획과 지원을 했지만 김 여사를 수행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권에선 비선 의혹, 국기문란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만 있으면 아무런 기준과 원칙 없이 민간인에게 1급 기밀 사항을 공유하고 대통령 일정과 행사를 기획하게 합니까? 또 일정 기획에 참여한 건 문제없다는 식의 해명은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가 기강의 문제라며 국회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국정수행 과정에서 꼭 공직자만 수행하란 법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해가 나는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조력자가 공무원이 될 수도 있지만 민간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권 원내대표는 또 공무에 도움이 되고 지원했다면 특별 수행원이라면서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것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 씨의 항공편과 숙소 등이 지원된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수행원 신분이었고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은 만큼 특혜나 이해충돌 여지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한나절 만에 뒤집어서 파열음이 커졌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안규백 전대준비위원장도 사퇴 의사를 접고 당무에 복귀했는데 개파 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됩니다. 송락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갈등을 촉발했던 비대위의 전당대회 규칙 수정안을 대부분 철회했습니다. 당 대표 예비 경선 투표 비중을 중앙위원회 100%로 하는 비대위 수정안을 걷어들이고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는 전대준비위의 원안을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당 대표 예비 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기로 하고 다만 최고위원 예비 경선은 비대위 수정안대로 중앙위원회 100%로 본선 진출자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전대준비위 안을 한나절 만에 비대위가 뒤집은 데 대해 당내 반발이 커지자 일종의 절충안을 낸 겁니다. 비대위가 자체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던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도 철회했습니다. 지역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하기로 비대위에서 의논을 했던 권역별 투표제도는 오늘 오전 비대위에서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혔던 안규백 전대준비위원장은 환영의 뜻을 밝히며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비연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당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불허 결정은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됐는데 박 전 위원장은 토사구팽에 굴하지 않겠다며 끝까지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국가정보원이 오늘 박지원, 서훈 전 원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자체 조사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용 전자기록 손상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서는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만 명에 육박하면서 42일 만에 최다 수치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특수 환자를 위한 병상을 확보하고 응급 체계 정비에 나섰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371명입니다. 국내 발생은 19,147명, 해외 유입이 224명입니다. 지난 5월 25일 이후 42일 만에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 7일간 평균 확진자 수 11,949명이 되겠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발생이 15주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10,000명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3월 17일 62만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3,000명대까지 떨어졌지만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재유행에 대비해 특수병상과 응급병상 확보에 나섰습니다. 분만이나 투석, 소아 환자 등 특수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거점 전담병원의 병상 규모를 유지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활용합니다. 이를 위해 인접 권역 간 특수병상을 통합 운영해 신속하게 병상이 배정되도록 합니다. 응급 시에는 별도의 배정 절차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합니다. 응급실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도록 음압격리 병상 외 일반격리 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합니다. 응급실 병상 현황을 119 구급대 등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코로나 응급 환자 이송과 전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과 건설 현장 등 전국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앞으로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한 차례 은행별 예대 금리차가 공개됩니다.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해 금리 상승기 소비자들의 늘어난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인데요. 김화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기준금리 상승 영향 등으로 늘어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 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해 소비자들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보 공개 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때 더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예대금리차 정보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총 잔액을 활용한 기존 방식이 현재 금리 변동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출금리의 공시 기준을 은행이 산출하는 자체 신용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은행별로 자체 평가한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금리를 공시해 은행 간 비교가 쉽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겁니다. 금리 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지표 등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은행 내부적으로 금리 산정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이를 금융감독원의 정기검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출이나 보험 상품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회사의 예금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사업도 시범 운영됩니다. 금융위는 이번 달 금리 정보부터 공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고 기타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1분기 가계 예금이 크게 늘고 대출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 올해 1분기 가계와 비영리 단체의 순자금 운용은 60조 4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3천억 원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지원금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고 주택매매 등 부동산 투자가 줄면서 가계의 순자금 운용 규모가 확대됐다고 한국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주식 투자 규모는 16조 원 늘었는데 이는 지난해 1분기보다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수치입니다.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은 세계 경제의 경기 위축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져 수요가 줄어들 거란 예상에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에서 한보경 특파원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확산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고공행진하던 국제 원유값을 끌어내렸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전 거래일보다 8% 넘게 하락해 1배럴에 99달러 50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배럴에 100달러 아래로 내려간 건 거의 2달 만입니다. 브렌트유 가격도 10% 가까이 폭락해 100달러 초반대에 거래됐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 경기가 위축될 거란 공포감이 원유 가격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티그룹은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하반기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1배럴에 65달러대로 급격히 떨어질 거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미국 달러화 가치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오르면서 원유뿐 아니라 금속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 곡물 가격도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오르면 달러화로 거래되는 원자재 가격이 비싸져 수요가 위축돼서입니다. There's a lot of debate, a lot of discussion around whether or not we're either already in a recession or one's right around the corner. And there's sort of pros and cons. But today's market activity is very much focused on that. We see energy down a lot.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2년물 국채금리가 장기 10년물 국채금리보다 높아졌는데 통상 시장에서 장단기 국채금리가 역전되면 경기 침체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올 들어 세 번째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어제 미국 시카고 인근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행진 인파에 무차별 총격 사건이 일어나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경찰에 붙잡힌 21살의 남성은 인근 건물 옥상에서 70발이 넘는 총알을 난사한 뒤 여장을 하고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총성이 울려 퍼지자 평화롭던 독립기념일 행진 대열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경찰은 독립기념일 행진 인파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한 혐의로 21살 로버트 크리모 3세를 체포했습니다. He brought a high-powered rifle to this parade. He accessed the roof of a business via a fire escape ladder and began opening fire on the innocent Independence Day celebration goers. 경찰 조사에서 크리모는 몇 주 전부터 총기 범죄를 계획했고 인근 옥상에 올라가 행진 인파를 향해 고성능 소총으로 70발 이상을 무차별 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크리모가 총격을 벌인 뒤 곧바로 군중 속으로 섞여 달아났다며 잡히지 않기 위해 여장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During the attack, Primo was dressed in women's clothing, and investigators do believe he did this to conceal his facial tattoos and his identity. 크리모는 범행 이후 8시간 만에 자동차로 도주하다 붙잡혔고 검거 당시 차 안에는 또 다른 소총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총기 참사의 사망자는 7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도 8살 어린이부터 85살 노인까지 40명에 이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에 자행된 무모한 총기 폭력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며 백악관과 연방정부 건물에 조기를 내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미국과 중국 외교수장이 이번 주 8달 만에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미국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이 물가 안정을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완화할 조짐을 보이는 상황이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는 7일부터 이틀 동안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렸던 G20 정상회의 때 이후 8달 만입니다. 양국 간에 그간 몇 차례의 전화통화에서 논의돼 왔던 의제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물론 인권 문제와 남중국해, 타이완, 북한 문제 등이 모두 테이블에 오를 전망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5월 미국의 대중국 전략을 발표하면서 중국을 국제 질서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규정했고 왕이 외교부장은 이에 대해 미국의 공갈 협박에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가 만남에서도 유지될 전망이지만 미국이 자국 물가 안정책으로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시점에 회담이 열린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미국이 그간 최고 25%까지 매겨왔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소비재를 중심으로 풀 거라는 관측이 유력한데 중국은 어제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통화에서 고율 관세 철폐는 물론 중국 기업에 대한 공평한 대우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문제는 수주 내로 있을 미중 정상 간 접촉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주엔 유가 안정을 위해 그간 인권 탄압을 이유로 고립시켜온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합니다.
미국이 일단 급한 불이 된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그간 선을 그어온 나라들과도 일정 부분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루한스크주를 장악한 러시아군이 이제는 도네츠크주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종료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는 참가국들이 투명하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을 약속했습니다. 베를린 김귀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도네츠크주 슬랴반스크와 크라마토르스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동부 돈바스의 루안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한 뒤 이웃한 도네츠크주 장악에 나선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도네츠크주의 요충지 슬랴반스크시의 중심부에 러시아군의 포격이 쏟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4월 돈바스 공세에 나선 뒤 목표물에 엄청난 포격을 가한 뒤 병력을 투입하는 전술을 쓰고 있습니다. Основне це евакуація, у тому числі, щоб не відбувалось таких подій, як чули ми зараз. Це все це приліт іде в цивільну інфраструктуру, де йде безпосередня загроза. 한편 스위스 루가노에서 이틀에 걸쳐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국 등 40여 개 국가와 OECD 등은 우크라이나 복원을 위한 7대 원칙을 담은 루가노 선언에 서명했습니다.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 재건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There is a palpable willingness among all partners for a joint long-term commitment in the interests of the people of Ukraine. 7,500억 달러, 우리 돈 약 972조 원으로 추정되는 재건 비용의 상당액은 러시아 해외 동결 자산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와 함께 유럽연합이나 영국 등의 지원, 국제기구의 대출이 재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세종시 특별공급주택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116명이 부적격 당첨됐고 이 가운데 76명은 실제 계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별공급 자격이 없는데 장관 직인을 위조해 확인서를 제출한 지자체 공무원도 적발됐습니다. 조지연 기자입니다.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뒤 하루도 살지 않고 팔아치워 수억 원대 차익을 얻은 고위공직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공직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이전 기관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제도. 관세분류평가원이 특별공급을 노리고 유령 청사를 지으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지난해 7월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감사원은 이후 국회 요구에 따라 특별공급제도 운영 실태를 감사했고 모두 116건의 부당 특별공급을 적발했습니다. 그 가운데 76건은 실제 공급 계약까지 이뤄졌습니다.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소속 기관장이 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하는데 이 과정이 허술했던 겁니다. 2013년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 입주 공고일 당시엔 교원으로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당첨 이후 문체부로 소속을 옮겨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12개 기관에서 24명에게 부당하게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아예 확인서를 위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충남 금산군청 직원 B씨, 행안부 파견 근무 중이던 2018년 장관 직인을 복사해 붙여넣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해 특별공급을 받았다가 고발됐습니다. 이미 특별공급에 당첨되고도 다시 청약해 중복 당첨된 경우는 7명, 행복도 시내 주택을 갖고 있어 특별공급 자격이 없었던 경우는 6명이었습니다. 중소기업진흥원 등 17개 기관은 입주 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확실한 직원 28명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가 담당자 징계나 주의 요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특별공급에 당첨돼 실제 계약을 완료한 경우 국토부 조사를 통해 계약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벼농사에서 잡초를 제거할 때 제초제 대신 왕우렁이를 방사하는 친환경 농법이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왕우렁이가 하천이나 호수로 유출되면 오히려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농가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드넓은 논에 벼가 촘촘히 자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바닥 곳곳에 왕우렁이가 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모내기 이후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제초제 대신 방사한 것들입니다. 이 왕우렁이는 잡초 제거 효과가 뛰어난 데다 비용 부담이 적어 친환경 농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왕우렁이가 자연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왕우렁이는 하천이나 호수로 유출되면서 토종 우렁이를 잡아먹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겨우내 월동을 거쳐 이듬해 어린 모를 갉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게 왕우렁이가 변성이 강하기 때문에 혹시 하천에 흘러가면은 자연 환경에 피해가 있을까봐 그게 약간 걱정됩니다. 농정당국은 이달 한 달을 왕우렁이 집중 수거 기간으로 정하고 농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농가에서는 자연 유출을 차단하시고 용 배수로 주변 등에 유실된 왕우렁이는 이달 말까지 집중 수거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 벼수확이 끝나는 11월에도 다시 한번 대대적인 수거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장마철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식중독 위험이 높아 되도록 먹지 말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국내 자생버섯 1,900여 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건 400종에 불과하다면서 가열하더라도 독버섯 성분은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에 익혀 먹으면 안전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섯을 먹은 뒤 통증이 생기면 즉시 토해내고 먹은 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에 방문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주기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이른바 구독 경제라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가 확 커졌습니다. 다양한 구독 서비스와 주의할 점을 홍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문이나 잡지 같은 간행물을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것, 구매해서 읽는다는 의미로 구독이라고 하죠. 요즘은 그 의미가 한층 확장됐습니다. 일정 금액을 내고 지속적으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건데요. 이른바 구독 경제는 소비의 방식을 소유에서 가입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생활이 자리 잡으면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온라인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최근 몇 년간 자리가 텅텅 빌 정도로 도서관이나 영화관 찾는 사람이 없었죠. 대신 집이 도서관이 되고 영화관이 됐습니다. 종이책을 빌리는 대신 전자책을 읽거나 오디오북을 들었고요. 또 각종 동영상,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가 코로나 시대 문화 향유 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처럼 일정 기간 임대하는 대여 서비스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기를 끌어왔죠. 이제는 꽃이나 신선식품 등을 주기적으로 받아보는 구독 서비스까지 없는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잠들기 전 문 앞에 내놓았던 세탁물이 수거돼 깨끗하게 세탁됩니다. 반듯하게 다려진 셔츠와 재킷은 다음 날 저녁 문 앞으로 배송되는데요. 대면 접촉이 없는 세탁 정기 구독 서비스입니다. 구독 영역은 의식주를 넘어 개인의 취향까지 겨냥합니다. 집안 곳곳에 다양한 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는데요. 웃고 있는 친구도 있고 큐레이터 해설까지 곁들이니 집이 곧 미술관입니다. 고물가 시대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아껴보려는 소비자들을 겨냥한 구독 할인 서비스도 인기인데요. 편의점 도시락부터 맥주, 또 배달 음식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이 직장인은 편의점 도시락을 즐겨 찾습니다. 근처 식당의 절반값이면 한 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결은 할인 쿠폰 구독인데요. 월 구독료 4,000원을 내면 도시락을 20% 할인된 가격에 10번까지 살 수 있습니다. 쿠폰 쓸게요. 네, 혹시 됩니다. 통신사 할인도 돼요? 네, 됩니다. 가능한 할인을 다 챙겨 4,700원짜리 도시락을 3,300원에 샀습니다. 일한 지 1년이 잘 안 됐는데 월급이 적은데 물가가 계속 올라서 1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사항들을 세세하게 보는 편이에요. 최근 한 달 새 이런 편의점 할인 구독자들이 많게는 배 이상 늘었는데 삼각김밥이나 도시락 등 식사 대용 간편식들을 주로 찾는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30%가량 싸게 파는 마감 할인 때 실속을 챙기기도 합니다. 이거는 오늘 2시까지인데 뭐 유통기한이랑 먹는 거랑은 또 다르니까. 산지에서 직송하는 식품 구독도 급증했습니다. 방금 낳은 신선한 달걀, 젖소에서 막 짠 원유로 만든 수제 요거트 등
신선도와 품질을 내세워 정기 주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업체는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고정 고객을 확보하면서 안정적인 매출을 얻을 수 있고요. 소비자도 비교적 저렴하고 편리하게 다양한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이득이라고 하네요. 국내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16년 약 26조 원에서 4년 새 40조 원으로 급등했는데요. 2025년에는 1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 생활 패턴상 자주 이용하지 못하거나 해지 시기를 놓치면 비용만 나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결제일을 기록해 놓고 구독 관리 앱을 이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반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코스피는 1년 8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종가 기준으로 2,300을 밑돌았습니다. 코스닥 역시 외국인의 순매도 여파로 750선을 내줬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49.77포인트 내린 2,292.01에 코스닥은 6.32포인트 밀린 744.63에 마감됐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끝에 혼조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하락 출발했고 장중 2,300선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9천억 원 넘는 기관과 외국인의 거센 매도세가 부담으로 작용하며 결국 2,300선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대부분 약세를 보인 가운데 현대차와 기아의 낙폭이 컸습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일본 업체의 대규모 배터리 납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승했고 셀트리온 그룹주도 매출 성장 전망에 힘입어 시장 대비 강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 급락 뉴스에 영향을 받으며 S오일과 GS 등 정유주의 주가는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6원 오른 1,306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밤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또 연일 폭염과 열대야가 발생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다시 장맛비가 내리면서 더위를 조금이나마 식혀줄 텐데요. 내일 오전에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산지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강원 남부는 최고 30에서 100mm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에서도 8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또 서해안에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27도가 되겠고 밤에는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9도, 대구 34도, 전주 33도 예상됩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